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1차 시험을 보시고 2차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특강으로 이론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시간은 넉넉하게 좀 잡아놨는데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이따 오늘 5시 10분인가 그때 이제 설명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한 10분씩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해서 이렇게 특강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순서는 이제 뭐 소개, 뭐 제 소개부터 이제 과목 소개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도서법, 책을 이제 어떻게 읽는지 그런 거부터 해서 기출 공부하는 거, 강의 활용하는 거 이렇게 쭉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8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현재는 이제 대한감정평가법인의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대형 지사에서 이제 수도권 그쪽에서 2군데 정도 근무를 했었었고 그리고 현재 이제 프라임법학원에서 이론을 전담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한림법학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경력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초중고, 초중고에서 그때 이제 각종 학원, 그 다음에 과외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10년 정도 강의 경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험 관련해서 과외를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수험생 때부터 사실 과외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5년 차, 예. 제가 수험 기간이 총 6년 반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저것 돌고 돌아서 좀 다시 합격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과외 수험생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요청이 있었어서 그때 과외 경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 제 동기 중에서도 이제 같이 제 수업을 받고 합격한 동기들도 있고 저보다 먼저 붙은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공부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강사로는 현재 지금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죠. 지금 34회까지 시험을 받고 이제 올해 35회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오픈 카톡을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예, 그 최동진 평가사로 오픈 카톡에 검색을 하시면 방이 2가지가 있거든요. 감정평가사 이제 정보방이라는 게 있고 감정평가 이론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방은 이제 수강생들 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보방은 이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그 외에 뭐 질문이나 상담이나 이런 거 필요하신 거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과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론이 보통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어떤 과목이냐면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읽히고 그다음에 책을 읽고 강사가 설명하는 내용에 특별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답안을 쓸 때 문제가 나타나요.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실 때 이론은 철저하게 답안 작성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험이 실무, 그리고 이론, 법규 이렇게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각 과목별로 특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무는 가장 중요한 게 판단이에요. 판단. 무엇을 판단하느냐? 자료를 가지고 내가 어떤 근거에 입각을 해서 판단을 할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에 숫자 싸움이긴 하지만 숫자를 제대로 맞추고 접근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에 논리 싸움으로 되는 거거든요. 판단하는 근거를 내가 자료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근거와 이론적인 근거에 입각을 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게 일단 가장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이론에서는 물음이에요, 물음. 무슨 말이냐?
물어본 걸 쓰라고 채점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물어본 거를 안 쓰는 답안이 거의 다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론에서 기출문제에 관련해서 채점평이 다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이론에서 가장 공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입각해서 제가 드리는 강평도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를 잘 써야 되는데 물어본 거를 쓸 때 결국에 답안 작성에서 중요한 거는 배점이에요. 배점. 배점에 맞춰서 내가 줄여 써야 되는 게 있고 늘려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본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접근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전부 다 썼다고 해도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스터디나 실제 시험에서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기를 보시면 제가 드리는 채점 점수가 굉장히 좀 점수가 짜요. 짠데 그 기준은 작년에 즉 33회 이때 이론 꽈락률이 약 72%였거든요. 가장 높은 꽈락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점수의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거 스터디에서 첨삭은 제가 직접 다 하고 있거든요. 점수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점수에서 과락, 즉 과락이라고 하는 거는 과락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40% 미만 이거를 과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0점 이상을 받아야 과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점수에서 40점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과락을 거의 다 안 맞았어요. 예. 특히 33회 때 과락률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꾸준히 내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 거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거의 다 과락을 면하셨어요. 2명을 제외하고는 다 과락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거 기준을 잘 따라오시면 확실히 점수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는 논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논점. 이 논점을 맞추는 게 법규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행정법과 개별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개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토지보상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이 세 가지가 저희 개별법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논점을 맞추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개별법에서는 논점을 맞추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본 내용을 충실히 썼느냐. 네, 이게 일단 가장 법규에서 기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왜 법규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느냐. 법규에서 점수를 조금 더 높게 받아야 상대적으로 2년차에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아져요. 그래서 점수를 합격하시는 분들이 그 단기간에 합격하시는 점수대를 보면은 실무가 45점, 이론이 50점, 법규가 55점 이상, 55에서 60. 이렇게 점수를 받는 분들이 2년차에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은 케이스에 해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서는 저는 50점, 요거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면가락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답안 서술을 하는 거 여기에 좀 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자,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 답안 작성 요게 일단 가장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이론 강사분들이 설명을 하실 때 좀 내용에 치중된 강의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저는 내용이 아니라 항상 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래서 목차의 구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특히나 모르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시험 문제에서 모르는 문제는 항상 출제가 돼요.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별 답안 작성을 접근을 하셔야 되네요. 요거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무와의 연계성이라고 되어 있죠. 특히 저희 이론 시험 같은 경우는 실무랑 거의 직결이 되어 있어요. 총론, 강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이론을 먼저 구성을 해보면 크게 총론 그리고 강론
이게 저희 시험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총론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 관련한 모든 이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에서 배우셨던 부동산 학 원론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강론은 철저하게 감정평가와 관련한 이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를 먼저 나눠보면 총론 같은 경우 자 부동산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시장.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가격 또는 가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의사결정 파트 이렇게 네 가지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기초에 해당하는 파트는 어떤 내용이냐? 부동산이란 뭔지와 관련해서 부동산의 학문, 부동산 학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접근을 하는지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가치 이것들을 중심으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내용들은 잘 보시면 1차에서 경제를 배우셨죠. 거기에 의하면 보통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경제재와의 특성을 가지고도 있지만 사회재, 공공재라는 특수한 성질을 또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 형성이 알 수가 없어요. 알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시장과 가격에 관한 모든 이론의 가장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부동산 의사결정은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부동산과 관련해서 투자, 금융, 개발, 관리, 정책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도 여기 파트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기에 별도 언급을 안 한 거는 여기 뒤에 가서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총론에서 배우실 때는 의사결정,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빌려서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 건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본질인 사회재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책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강론에서는 이제 어떠한 내용을 배우느냐? 크게 보면 첫 번째가 감정평가의 기초의 파트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절차,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원칙, 감정평가의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룰 내용들이 유형별 감정평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목적별로는 어떻게 감정평가가 달라지는지 이 네 개의 파트를 중심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의 기초, 자 기초죠. 기초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그 개념에 대해서 결국에 세부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감정평가는 대체 뭐냐? 그 대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냐? 범위는 어떻게 설정이 될 거냐에 관련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감정평가 절차가 있죠. 절차와 원칙, 원칙은 세 가지 원칙이 있고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3방식과 기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내용들이 보통 저희가 부동산 학 원론에서 감정평가 파트에서 시험 보는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가.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 자, 유형별이 있어요. 유형별. 유형별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걸 줄여서 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14조부터 25조까지 이 내용들은 무엇들이 있냐면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집합건물, 그 다음에 산림, 과수원, 공장 이런 다양한 물건들 그 유형별의 감정평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각각의 유형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배우는 게 유형별 감정평가예요. 그러면
목적별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감정평가액 그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담보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들에서 적용을 할 때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경매 같은 경우는 최초의 입찰 가격을 법사가를 저희가 정하게 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낙찰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낙찰가라고 하는 거는 경매가 최초에 10억이라고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때 이건 10억이 아니라 8억, 7억이다 라고 인식을 하면 그 가격을 주고 돈을 사겠죠.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낙찰가예요. 보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희가 실무 이론 법규 중에서 법규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법이 아니라 개별법에서 특히 토지보상법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보상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나라에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돌려줘야겠죠. 그거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이런 목적의 감정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목적별과 관련된 거다. 즉 여기는 물건의 종류, 유형별에 따라서 평가를 한 거라면 목적에 따라서 기준들이 달라져요. 기준 시점이라든가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 위한 날짜라든가 대상 물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OT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소 파악이에요. 주소 파악. 주소 파악은 다시 말하면 체계예요. 체계.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념 또는 단어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 단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먼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체계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앞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소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일단 머리에 박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답안 또는 목차 구조를 짜기 위한 첫 번째 단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무와의 연계성이 방금 봤던 강론과 관련이 되어 있고 자, 이론에서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다시 실무와 이론, 법규 요 세 과목이 있죠. 세 과목이 있는데 처음에 비중은 당연히 실무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왜냐하면 실무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자 그리고 실제 고득점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타고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실무에서. 그런 분들이 보통 2년차에 좀 빨리 합격을 하시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 이 세 과목의 밸런스, 비중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6대 1대 3 이 정도의 비율입니다. 정도. 그러니까 초반에 이론은 비중이 작아요. 왜 작냐? 기본서에 대한 내용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고 실무에서 활용하는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론과 반복돼요. 중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거를 숫자로 풀어내는 거고 이론에서는 글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서는 비중이 가장 적어요. 법규는 왜 비중이 높냐? 특히 행정법 때문에 그래요. 행정법. 물론 개별법도 그러니까 법규에 관한 단어, 용어들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거든요. 근데 이론 같은 경우는 기본서나 책을 내용을 봤을 때 특별히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읽히긴 읽혀요. 그 의미는 정확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서 비중이 가장 적은데 비중이 적은 만큼 나중에 이론에서 상담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어느 때냐면 12월에서 1월 달이에요. 그 시기가 되면 실무와 법규는 어느 정도 다 해놓거든요. 그때 가서 이론을 늦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에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답안을 풀고 그러니까 답안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체계를 잡고 그리고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답안 작성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모든 기본서의 내용을 싹 다 머릿속에 암기했다고 하더라도 답안 작성은 별개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개. 법규 같은 경우는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론은 그게 안 돼요. 특히 1차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느끼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경제 과목이 그래요. 경제 이론 내용을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접촉이 안 되죠. 적용이 잘 안 되죠. 이론이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서를 읽을 때부터 답안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 두셔야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적용하는 연습을 쉽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뭐냐? 다양한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문제 분석에 특화되어 있다. 문제 분석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는 강사는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문제를 많이 드릴 겁니다. 시중에 사실 문제들은 비슷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를 변형하는 거에 거의 그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문제까지 제가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 연습을 많이 시킬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답안을 쓸 수 있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답안을 쓸 수 있게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내용은 결국에 배점에 대한 균형성, 그리고 논리에 대한 일관성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배점에 대한 균형성이. 그러니까 아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썼어요. 그게 곧바로 좋은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물어본 거는 여기까지만 물어봤으니까. 그 이상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강조를 계속해서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르는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마련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강사마다 답안이 조금씩 달라요. 그 이유가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기준들은 대부분 채점평에 일단 근거를 하고 있어요. 채점평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저는 수강생들의 실제 점수들을 다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렇게 썼을 때 몇 점, 이렇게 썼을 때 몇 점,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처하는 방법만 잘 익혀두면 실제 시험에서 절대 과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 제 거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의 점수대가 47점에서 58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58점이 조금 고득점을 받으신 분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프라임법학원 유튜브를 보시면 합격 수기 영상을 촬영하신 분이 있어요. 박지혜 평가사라고. 그분 거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어떻게 접근을 했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시간, 최소 효과, 그리고 45점에서 55점 요거를 좀 목표로 하자. 예, 평균적으로 50점 요거를 좀 목표로 하자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강의 후기를 자료로 좀 몇 개 실어드렸습니다. 강의 특징을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시중에 이제 강의 후기가 제게 뭐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합격하신 분들은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없죠. 그죠? 합격했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 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참고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다양한 문제 구성이다. 문제 구성이 사실 그 어떤 강사보다도 훨씬 더 다양해요. 그리고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 거를 따라오시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물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서 답안을 제출하신 분들이 이로 인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아까 58점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기준들은 제가 이따가 수업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단과와 스터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단과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얘는 평일, 그 다음에 스터디에서 하는 거는 토요일, 주말에 이용을 해서 스터디는 실무 이론 법규를 다 한 번에 시험을 보고 한 번에 강평을 듣는 거예요. 단과라고 하는 거는 제 이론 과목에 한해서만 한 번 시험을 보고 강평을 듣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 2번만 소화해도 충분한 연습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말들이 나오죠. 이론은 이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일에 한 번, 스터디 한 번. 요것만 따라오셔도 충분합니다. 차고 넘쳐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가 특히 제가 많기 때문에 순발력이나 이제 방어 목차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작년 2번 같은 경우 문제가 제일 대표적인 예거든요. 작년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유인 보전과 관련해서 심사 의견이 거의 한 페이지 정도 나왔어요. 이것들을 잘 처리하신 분들이 제 거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잘 처리를 했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드릴 거고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죠. 배점의 균형성. 저는 배점의 균형성과 논리의 일관성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준들을 마련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문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 원칙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만 잘 받아들이고 흡수를 하시면 나중에 형식적인 고민은 덜 하실 수 있다. 예.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논리의 일관성과 유연성 얘기예요. 채점을 제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다 읽어봐요. 그래서 기본서와 다르게 서술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면 저는 점수를 다 드려요. 예. 그래서 본인이 쓴 것과 암기한 것 이것 외에도 논리적으로 일관성만 유지가 되면 실제 시험에서도 점수를 충분히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점수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채점 후기 같은 경우는 강평을 제가 하기 전에 항상 답안을 미리 다 봐요. 다 보고 공통적으로 누적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미리 언급을 드려요. 미리 언급을 드리고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트키라고 이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론과 강론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활용하는 수단이 아주 유용했다. 이런 수강 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 중심으로 그 다음에 브리타에도 키워드를 통한 처리가 좋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예시 답안, 그러니까 예시 답안 외에도 제가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예시 목차 외에 다른 목차들도 최소 2가지 이상을 항상 보여드리거든요. 그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후기를 보시면 이제 아쉬운 첨삭, 이건 좀 안 좋은 얘기들이었어요. 아쉬운 첨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모든 답안을 다 첨삭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제가 이제 지리는 첨삭이나 구체적 채점평 이거를 파일로 지금 올해부터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이따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은 제가 답안에 굳이 다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첨삭 같은 경우는 정말 정밀하게 정말 첨삭을 해요. 이 해당 내용이 어떻고 그거의 첨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험생이 쓴 답안을 제가 수정한 답안으로 다시 드려요. 예,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평이 좀 좋은 편입니다. 예, 현재. 그 다음에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거는 제가 난이도를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할 거예요. 예, 조절을 할 거고 시기에 따라서 이거를 그래서 조절을 할 거예요. 이론을 보통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항상 100점을 다 풀게 되어 있거든요. 학원에서. 근데 그거를 좀 조절을 해서 기본 강의 때는 제가 과제를 드릴 거예요. 10점, 20점, 30점으로 4월, 5월, 6월 달에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 그 다음부터 40점, 50, 60, 70, 80, 90, 100점 요 식으로 단가와 스터디를 배점을 조절을 해서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쓸 수 있게 그거를 좀 난이도를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자료는 대부분이 문제와 예시 답안밖에 없었어요. 예시 답안으로 충분히 저는 설명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자료는 어차피 쌓이기만 하니까
그래서 안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한 요청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을 해서 추가 자료라든가 제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참고할 만한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서 뭐 동기부여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한 뉴스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챌린지 같은 경우도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의암기라든가 아니면 기출문제 목차 챌린지를 이번에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의암기 같은 경우는 제가 최소한으로 뽑아서 이번에 진행을 했던 거는 약 270개 정도 되거든요. 300개 정도로 제가 맞춰가지고 다시 할 거예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목차 챌린지 같은 경우도 다른 수험생들의 목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개별 스터디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오픈 카톡을 통해서 좀 같이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채점 후기 내용들이죠. 요거는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물어봤는데 대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작성했다, 이런 것들은 부족했다 라는 걸 총평을 먼저 다루고 있고요. 뒤에 가서 내용을 보시면 물음 1번에서 개념과 도입 배경, 문제는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쓴 답안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답안이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물음 간의 연결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물음 1번, 그 다음에 물음 2번, 그 다음에 물음 3번. 이런 식으로 관련 내용들도 제가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첨삭이죠. 이게 이제 수험생이 쓴 답안이에요. 한 목차에서 이 내용을 답안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전혀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 기준 용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수험생이 썼는데 요거를 제가 첨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실 수 있는데 첨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목차 접근이 좋고 이런 점은 답안을 작성한 것은 매우 좋았다. 그런데 아쉬운 게 이런 점들이 아쉬웠고 이 수험생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답안 작성을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서술을 했을 때 실제 자기가 인식한 것과 그러니까 암기해서 쓴 것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뒤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논리의 일관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첨삭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수정 답안으로는 이런 형태로 수험생의 답안을 바꾸면 좋겠다라고 인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 예시 답안과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 수험생이 쓴 답안을 제가 수정해서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 컨텐츠가 지금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책을 읽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에서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책을 너무 잘 못 읽어요. 생각보다. 이것들에 대한 기준치가 제가 좀 높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목차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목차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읽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요 순서로 기본서를 볼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순서대로 읽어요. 순서대로 읽으면 읽히긴 읽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답안 작성에서 활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줄였으냐 늘렸으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서를 읽을 때부터 이거를 조절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있던 기본서는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싹 다 그냥 갈아엎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썼던 기본서는 대부분 총론 같은 경우는 경수 평가사님의 감정평가론 책과 서광채 평가사님의 부동산 학, 감정평가 학 그 책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강론 같은 경우는 실무기준, 그 다음에 실무기준 해설서 여기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각종 실무 매뉴얼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다 한데 모아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다 보니까 책 양이 좀 분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이제 요청을 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기본서를 읽을 때도 교수님들의 문장들이 좀 길거든요. 근데 그게 답안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답안 작성에서 어떤 부분이 키워드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은 무조건 짧게 써야 돼요. 실제 답안 작성을 하실 때. 그렇게 제가 문장을 싹 다 뒤집어 엎고 중복되는 내용은 빼버리고 뒤에서 한 얘기는 앞에서 다시 끌어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 때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출판이 될 거라서 지금 기본서에 나와 있는 1, 2, 3편은 굳이 지금은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일단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목차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핵심은 가로로 읽는 거예요. 가로. 무슨 말이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읽어야 돼요. 옆으로.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시의 공부법 유튜브들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내용이 있고 요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이윤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거든요. 뭐 구조와 독서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저는 과외할 때부터 사실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게 감정평가론 칠판 이번에 나온 책의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잘 보시면 책을 어떻게 읽냐. 첫 번째 제목을 이것도 안 읽는 분들도 있어요. 읽어야 되는 겁니다. 1편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1장 1번에 1.1에 1.1.1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읽죠.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읽으면 이 내용을 읽는 순간 얘가 어디 파트에 있는지를 까먹어요.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소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내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면서 읽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읽지 말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책을 보면 1편이라고 아까 나와 있었죠? 요것과 병렬되는 애들을 먼저 읽는 거예요.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로. 자, 요 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현대경제와 감정평가, 시장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 다음에 가치 기준과 평가 가치의 유형, 감정평가 3방식과 시상가치 조정, 기업가치와 무형자산 등의 평가, 감정평가의 새로운 이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과 체계가 조금 달라요. 교수님들은 각자의 기준을 맞춰서 책을 편절을 한 거기 때문에 수험적으로 이게 그대로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책을 읽을 때는 가로로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끼리 먼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편 안에 다시 장이 나와요. 장. 얘네들을 먼저 읽는 거예요. 자, 현대경제와 감정평가라는 제목을 드렸어요. 그러면 현대경제와 관련해서 감정평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라고 유추를, 즉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제목들을 보니까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가 감정평가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직업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경제 원칙이라는 말이 나와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다음에 지대지가와 도시성장 이론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죠. 그다음 감정평가의 절차, 여기와 관련한 내용들이 1편에 나오는구나 라고 인식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감정평가의 기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 다시 감정평가의 기초와 부동산의 권리, 그 다음에 감정평가 제도 얘기들이 나오죠. 그죠? 그럼 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감정평가법,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이게 법규에서 3가지 개별법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빠진 거는 지금 토지보상법을 제외하고 부동산 공시법과 감정평가법, 이 2개의 법이 이론에서의 출제 범위예요. 토지보상법에 관련한 내용도 간혹 출제는 돼요. 예.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감정평가의 기초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냐. 정의와 대상, 기능, 경제적 가치와 감정평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치평가 이론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감정평가의 수준과 분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은 전혀 몰라도 일단 접근을 하실 때 어떤 문제에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평가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만약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이 개념을 설명할 때는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의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기본서에 다
다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의예요.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 개념을 설명하려면. 여기에 정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의의 차이는, 정의는 법에서 정해진 의의를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자, 내용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냐?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근거, 취지, 목적, 기능, 종류, 분석, 절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이 내용들 중에서 기본서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만 교수님들이 편절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감정평가의 정의가 첫 번째로 나오죠. 그죠? 법에 의의가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상, 기능, 경제적 가치, 이거에 대한 역사, 수준, 분류, 요걸 다 합쳐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내용인 거죠. 그쵸?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물어보게 되면 의의와 그게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내용 중에서 답안에 서술할 것들을 골라 쓰는 거다.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와 대상으로 그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정의와 대상으로 가서 보시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정의, 대상을 구분해 놨죠. 감정평가의 기능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책적, 경제적, 구체적 기능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 정책과 경제적 기능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나오느냐? 아까 부동산의 본질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부동산은 경제재화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이 이루어진다가 경제적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본질이 사회재이자 공공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 정책, 정부 정책이 개입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까지 언급을 드렸어요. 그것과 관련한 게 이제 정책적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었지만 읽으실 때는 눈으로 가로로 먼저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죠? 자, 내용을 잘 보시면 문장이 기본서의 문장들이 대부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감정평가에 정의라고 되어 있죠. 정의라고 되어 있고 목차가 아까 먼저 목차를 읽고 목차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서 읽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모든 내용을 그냥 머릿속으로 읽으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죠?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에 의하면 감정평가란 하고 나와 있죠. 감정평가란 이러한 것을 말한다. 의의 또는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라고 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의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의예요. 두 번째 줄이.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동법 2조 제1호에서는 토지 등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걸 설명하고 있죠. 규정하고 있다예요. 그렇죠? 여기서 토지 등이 왜 나왔어요? 여기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요거를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하나만 잠깐만 놓고 볼게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요걸 제가 나눠놨죠. 왜 나눴을까요? 공부를 하실 때 특히 의의 그 중에서 정의에 관련한 것들은 이 각각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토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 등이죠. 이론에서 법상 의의는 조사 하나까지도 잘 아셔야 돼요. 왜? 토지라고 되어 있으면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만 해당이 되겠죠. 등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건물, 아까 얘기했던 집합 건물, 공장, 과수원, 산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아까 목차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목차화 시킬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거를 내용을 목차로 내가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목차를 바꾼다라는 말은 좀 더 쉽게 하면 명사로 표현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대상입니다. 이미 앞에서 정의와 대상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토지 등이 감정평가의 대상인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부동산은 복합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법적, 경제적 개념이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경제적 가치만을 다룬다는 거예요. 물리적, 법적인 게 아니라. 그죠? 판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판단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판단이에요, 판단. 그죠?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게 실무라고 했죠, 아까. 숫자로 보여주는 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결과를 이라고 되어 있죠. 감정평가의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표시하는 방법도 점으로 추정하는 게 있고 구간으로 추정하는 게 있어요. 말이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점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10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9억에서 11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각각의 의미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들은 지금 외울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내용을 볼게요. 목차에 대한 답을 찾는다라고 했었죠. 이걸 방금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볼게요. 목차에 대한 답을 찾을 때는 핵심 문장과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앞에 문장에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이 목차에 대한 답이죠. 그죠? 그거에 대한 키워드가 뭐예요? 정의가 있고 이 두 번째 줄인 거죠. 지금 여기 컬러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법 조문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별도로 외워서 답안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 문장이에요. 핵심 문장. 그럼 앞에 거, 뒤에 거 내용은 안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들어가서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들어가서 보면 아까 토지 등 경제적 가치 판정 결과 가액으로 표시 이게 키워드예요. 얘는 이게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답안지에 쓸 때는 그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문장을 이제 읽어야 돼요. 지금 방금 문장은 좀 쉬었는데 끊어 읽고 목차화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목차화 표현은 방금 살짝 연습을 해봤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금 앞에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있었고 하나의 문장을 더 추가를 해봤죠 지금. 그죠?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마침표가 있는 거를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뒤에 넘어가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을 끊었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 핵심 문장이 요거였죠. 제목으로 바꾸면 이거는 감정평가 이게 정의죠. 그죠? 이게 목차에 대한 답이죠. 뒤에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토지 등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의 제목을 바꾼 거예요. 제목이 뭐다? 토지 등의 의미죠. 이게 뭐다? 그죠? 마지막 문장을 가서 보시면 다시 시행령에서 앞에서 얘기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이거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동산 이외의 재화와 권리 등이라고. 목차로 바꾸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 뭘 의미하는지 그거의 의미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자, 이건 쉬운데 요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뒤에 넘기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다 있는 거니까. 이게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장이라고요. 첫 번째를 보시면 감정이라 하면 어쩌고저쩌고 이고 어쩌고저쩌고 견해도 있으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혼용하고 있다. 이게 한 문장이라고요. 기본서에.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나눠 쓰셔야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지금 문장이 지금 첫 번째 한 문장, 여기 두 번째 문장, 요게 세 번째 문장이죠. 문장은 세 개밖에 안 되지만 내용을 지금 쪼개 볼게요. 첫 번째, 감정이라 하면 사실의 규명, 진부 등을 판별하는 가치 판정의 과정이다. 앞에 거랑 다시 비교해 볼게요. 과정 2구라고 되어 있었죠. 나눠서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 평가라 함은 작업이다 라고 되어 있죠.
목차화 시키면 얘가 감정의 의고 얘가 평가의 의죠. 그 다음에 이를 구분하는 이원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견해도 있다. 그래서 구분한다 라고 목차를 바꿔준 거고요. 마지막에 우리나라 현행법상이나 실무상에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혼용이죠. 그게 목차가 되는 거죠. 키워드. 키워드가 결국에 목차예요. 예. 그래서 목차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게 곧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의 제목을 제가 달아본 거예요. 의와 구분이다. 구분을 할 때 혼용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회독을 하면 할수록 다 습득이 돼요. 다 본인께 된다고요. 그죠? 뒤에 거 볼게요. 원래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눈 거죠. 이거 세 개로. 자, 두 개. 동일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이거를 뭐라고 바꾼 거예요? 동일성 여부라고 바꾼 거죠. 그렇죠? 이걸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답안지에서 내가 마음대로 줄여 쓰고 늘려 쓸 수 있어요. 자, 동일성 여부를 그러면 문장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거나 다를 수 있다라고 쓰는 거죠. 그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건가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 라고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원설, 이원설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영어에서 미국 기준에서는 밸류에이션과 에밸류에이션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목을 바꾸면 AI상 개념, AI상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정평가 실무 통일기준 USPAP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 3원설로 대비된다 라고 되어 있죠. 3원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앞에서 생략된 말은 이미 이 감정과 평가, 그 다음에 감정 컨설팅을 일컫는 거겠죠. 그죠? 전체 제목, 감정과 평가의 개념에 관한 논의라고 한 거죠. 견해가 대립이 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이렇고 그 다음에 USPAP에서는 어떻고. 자, 그럼 다시 미국과 감정평가 통일 기준 이 두 개를 제목을 합쳐보세요. 외국 규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자유롭게 되면 이론에서 서술하는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는 목차로 정리를 해서 주소를 파악하자. 주소 파악하는 게 체계를 잡는다라고 했었죠. 다시 정리하면 앞에 거에서 감정평가 정의와 대상이 정의가 있고 의의가 있었고 구분이 있고 외국 규정상이라고 묶었죠 제가. 그리고 다시 두 개로 나눴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목차로. 키워드가 지금 들어가 있죠. 동일 여부 견해 대립 구분하는 게 타당하다. 감정과 평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컨설팅까지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목차와 키워드를 머릿속에 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구조화.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몇 가지 단어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거예요. 2회독, 3회독 할수록 조금 더 구체적이게 되겠죠. 네, 그거를 회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경중 없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요거까지 그냥 쭉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론의 기출문제는 가장 중요해요. 다른 시험,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사견입니다. 사견이긴 한데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 실무 같은 경우는 최소 12회에서 34회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2회. 자, 이론은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 10회 이전의 문제들이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법규 같은 경우는 최소 5년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타시험 기출을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타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행시, 사시는 지금 없어졌죠. 행시, 사시, 입법고시,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사시가 지금 변호사 시험으로 바뀌었죠. 변시라고 불러요. 변시, 입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노무사에 관련해서 행정쟁송에 관한 법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왜? 이 타시험 기출은 결국에 행정법이죠. 행정법과 관련한 얘기를 보는 거예요. 논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법규에서는 논점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래서 타시험 기출까지 최근 걸로 봐야 돼요. 최근. 그죠?
왜냐? 과거의 기출 문제에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지만 최소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법이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바뀐 상태에서 나와 있는 예시답안은 그때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수험적으로 봤을 때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변형된 거를 적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법을 기준으로 내가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과거의 기출 문제를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론에서 기출 문제를 회독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 7번은 보셔야 돼요. 최소 7번인데, 자, 요거 제외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 같이 드릴게요. 자, 공부 계획을 잘 짜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책을 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계획을 짜실 때는 거꾸로 짜셔야 되거든요. 거꾸로. 근데 이거는 지금 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회독이에요. 1, 2, 3, 4, 5, 6회독이죠. 그죠? 숫자는 뭘 의미하느냐? 하루하루를 얘기한 거예요. 1일, 3일, 6일, 9일, 12, 15 여기까지가 지금 6회독이에요. 이게 최종 여기가 시험날을 기준으로 전날에 3과목을 다 보셔야 돼요. 오전, 오후, 저녁. 자, 3일이죠? 하루에 한 과목씩 전범위를 보실 줄 아셔야 되고요. 6일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3 하고 과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3가지로 나누면 이틀씩 보는 거예요. 이틀씩, 3일씩, 4일씩, 5일씩 보는 거죠. 이게 마지막 6회독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46일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막판 싸움이에요. 막판 싸움. 그죠? 이때 모든 암기에 관련한 내용들을 싹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수험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머리 좋은 사람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못 이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법고시부터 시작을 해서 타 시험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전날 본 사람. 그래서 이걸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6회독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0일이에요. 이때는 5일씩 본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과목씩 보는 거예요. 주말 빼고. 그죠? 30일이에요. 나누기 3 하면 10일이죠. 그죠? 2주에 한 과목씩 보는 거예요. 2주에. 그죠? 그 다음에 45일. 3주에 한 과목씩. 그 다음에 60일. 그죠? 4주에 한 과목씩.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요때가 역시 3회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 잘 보시면 20일이잖아요. 한 과목에. 그죠? 21일 나누기 4로 하면은 그 5일씩 나누면 4주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20일 기준인데 그 뒤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90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가 1회독인 거죠. 1회독. 자, 보시면 90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3개월이죠. 그렇죠? 각 과목별로 다 해서 3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3개월이. 그렇죠? 요때가 이제 기본 강의 때 하는 얘기들이에요. 기본 강의가 요때 이루어지는 시기인 거고, 그 다음에 3회독을 해야 되는데 전범위를 회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줄여 나가자라는 얘기예요. 요거까지는 완벽하게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최소 이거는 반드시 해야겠죠. 마지막 이 싸움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법, 공부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윤규 변호사님뿐만이 아니라 타 시험에서 전효진 행정법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관련해서 유튜브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다 여기에 입각을 해서 공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다만 전범 2년차 같은 경우는 초반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범위 소화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요 시기거든요. 요 시기. 요 시기에는 전범위를 못 봐도 돼요. 전범위를 못 봐도 되는데 구멍을 찾아서 자기가 메꾸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것들은 한두 달 있다 봐도 이해가 돼요. 1차에서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하실 때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찾아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요 시기예요. 그게 이제 기준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론이 특히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단과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회독 얘기를 할 때도 7번을 보자, 최소 7번이라고 하셨죠. 처음에 기출문제를 보실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보고 답 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봐봐야 어차피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고 처리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볼 때 기출 용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용어라고 하는 거는 이따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가 뭘 물어봤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것만 찾아서 먼저 쭉 보시는 거예요. 감을 잃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을 해서 내용을 찾아봐야겠죠. 오픈북 하셔도 됩니다. 오픈북. 오픈북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들은 시험 보기 6주 전까지는 책을 보고 쓰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고 쓰는 게 더 느려요. 머릿속에 나와 있는 걸 쓰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목차를 어떻게 설계하고 작성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은 실제 기출문제의 채점평을 이때 찾아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배점 조절하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단과에서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순히 답안 작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바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잘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50점 중후반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점수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결,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서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회독을 늘려가신다.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할 때는 첫 번째 문제 분석 유형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크게 보면 설명하는 유형과 논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게 서술어예요. 서술어. 제목이 설명하는 거는 말 그대로 책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거나 그대로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논하는 문제는 주장이나 의견을 묻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설명하라고 본 문제에서 답안을 쓰실 때 이렇게 생각된다, 이게 타당하다 라고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쓴다고요, 사람들이. 그죠? 주장이나 의견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타당하다, 생각된다, 맞다 라고 쓰는 건 여기 서술어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단순히 주장과 의견을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중요하느냐, 근거가 중요하다. 이런 근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거를 잘 들었는지에 따라서 이건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리고 나서 유형이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비교, 관계, 추가를 하면 관련 있을 수 있지만, 자, 비교를 하라고 묻는 문제가 있고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를 A와 B를 비교해서 설명하라, A와 B를 비교해서 논해라,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그러면 비교형에서의 핵심은 공통점, 차이점을 잘 균형 있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기본서에 비교라는 목차를 달고 차이점만 서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답안을 쓰실 때도 보통 비교를 물어봤는데 차이점만 많이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얘를 잘 쓰는 게 포인트예요. 얘를. 그래서 책에 없는 내용을 얘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관계죠. 그러니까 비교형이 아니라 기출 문제에서 비교하시오 외에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A와 B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걔는 왜 비교가 아니라 왜 차이점을 물어봤냐? 기본서에 A와 B가 유사한 내용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거는 차이점을 물어봐요. 두 개가 명확히 달라요. 그런 걸 오히려 비교하라고 물어봐요. 그게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죠? 관계죠. 관계. 관계라고 하는 거는 A와 B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물은 거라고요. 똑같은 A와 B를 비교하는 문제와 A와 B의 관계를 설명하라는 문제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서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관계를 물은 거예요. 비교를 물은 거고 관계를 물은 거예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A와 B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답안 작성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자, 관련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관이 없긴 한데 A를 B와 관련하여 라는 형태로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구조가 중요해요. 구조를 못 잡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A와 B 중에서 물어본 게 A예요, B예요? A죠. 이게 목적어예요. 을 또는 무엇에 대해가 목적어라고요. 그죠? 이걸 물어봤는데 이걸 쓰고 있다고요. 그쵸? 구조가 뭐냐? 큰 구조는 B가 나와야 돼요. 내용에 A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학생 글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물어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왜 이거와 관련하여라고 했냐? 이 구조를 보기 위해서 큰 목차의 연결을 이렇게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 형태인데 이걸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사례형. 사안 포섭이 핵심입니다. 사안 포섭. 그죠? 법규에서도 나중에 가면 사안 포섭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안 포섭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내용을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사안과 접목시켜서 서술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접목시켜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포섭을 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다르게 서술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답안 작성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배점 조절, 줄여 쓰고 늘려 쓰는 거. 그죠? 어떤 내용은 배점이 작으면 줄여 써야 되고 어떤 건 늘려 써야 돼요. 구체적인 답안 작성이 있어요. 어떤 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답안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언제냐? 문제에서 제시되는 범위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답안도 당연히 더 구체적으로 써야겠죠. 이거의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이 구체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위 개념으로 연결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아까 문제에서 처음에 아까 봤던 감정평가의 기능 얘기가 있었죠. 그거의 제목이 뭐였어요? 감정평가의 기초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감정평가의 기초를 물어봤을 때는 의와 기능을 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감정평가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는 경제적 기능과 정책적 기능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다시 문제에서 정책적 기능을 설명하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더 아래 거 얘기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답안이 너무 많다. 그리고 서결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답안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즉 여기서도 체계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주소를 파악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문제를 감정평가의 정책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 서에는 뭘 쓰냐? 자 물어본 게 정책적 기능이죠. 본문에서는 정책적 기능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서에다 뭘 쓰냐? 정책적 기능과 병렬인 애가 있었죠. 경제적 기능에 관한 얘기를 서에 써주시고 두 개의 제목이 뭐였었죠? 감정평가의 기능이었죠. 감정평가의 기능이 뭔지를 서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감정평가의 기능이나 경제적 기능을 서에다 쓰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의 의의를 쓰고 있어요. 두 단계를 건너뛰었죠. 그렇게 하면 너무 멀리서부터 본문에 끌고 오기 때문에 체계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생각을 해서 서를 써야 돼요. 나중에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1회 1번 문제예요. 50점짜리였는데 근데 잘 보시면 끊어서 한번 볼게요. 부동산 토지의 특성이 부동산 가격과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에 따른 부동산 감정평가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문제 분석을 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배점의 균형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렇죠? 배점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주어 순이에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배점이 40점이라고 해볼게요. 배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실제 강의할 때. 자, 10점을 기준으로 우리 시험은 지금 100점이죠. 100점을 16쪽에 서술을 해야 돼요. 16쪽에. 그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약 80% 정도로 맞춰서 서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즉 10점에다가 곱하기 0.8을 하면 8점이죠. 답안지 한쪽을 5점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10점에 1.6쪽을 쓰면 되겠죠. 그죠? 답안지가 이렇게 있어요. (1.6쪽이라고) 하는 거는 한 페이지 하고 두 페이지의 절반 이상을 조금 써야겠죠. 이게 적정량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40점, 30, 20, 1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이렇지 않아요. 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그죠? 0.8을 곱하게 되면 32점이죠. 6에서 7쪽이 나오는 거죠. 그쵸? 30점에 0.8을 곱하게 되면 24점이죠. 그러면 한쪽에 5점이었으니까 대략 5쪽 정도가 나오죠. 얘를 80% 곱하면 16점이죠. 한 3쪽 정도가 나오겠죠. 얘를 80%면 8점이죠. 1.5쪽, 1.6쪽 정도. 요렇게 하면 요게 16쪽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배점을 계산을 하시는 건데, 자, 목차를 구성하실 때는 10점을 기준으로 해서 목차 3개에서 4개 정도가 좋습니다. 다만 목차는 많을수록 좋아요. 원래는 많을수록 좋아요. 5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이 10점이 여기 양만큼 써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 정도의 목차를 구성을 하려면 목차 한 개당 3줄에서 4줄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여기서 5, 6줄이 되는 거고, 일로 넘어가면 6줄에서 7줄 정도가 되겠죠? 많게는 8줄. 그죠? 목차 하나의 적정 분량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했을 때 16쪽이 대략적으로 완성이 돼요. 이렇게 했을 때가. 그래서 10점을 기준으로 제가 3개에서 4개의 목차를 제시하는 이유는 최소 목차예요. 최소 목차. 그러니까 목차를 많이 짜면 짤수록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목차를 많이 짜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최소 목차는 최소한 충족을 시키자
라는 입장인 거고, 그 중에서 왜 3개, 4개냐? 어떤 개념은 3개로 쓰는 게 좋고 어떤 개념은 4개로 쓰는 게 체계상 좋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아까 물리적, 법적, 경제적 3개죠. 다시 그러면 감정평가의 기능을 아까 봤어요. 얘는 정책과 경제적 2개라고 했었죠. 요 2개를 다시 2개 쪼개면 4개죠. 네, 구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조를. 그래서 3개짜리나 4개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뽑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시간이나 문제 분석의 시간상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할 건데 대략적으로만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래서 배점이 40점인데 첫 번째 배점 기준이 뭐라고요? 서술어. 설명하고 논하는 거죠. 얘를 반반 쓰는 겁니다. 그쵸? 20점, 20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설명하고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설명하고 앞에 문장이죠. 거기서 물어본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게 뭐냐? 관계를 물었어요. 목적어 여기 있잖아요. 을, 무엇에 대해가 목적어라고요. 그죠?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를. 그죠? 그런데 다시 목적어는 하나인데 앞에 가격과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죠. 그죠? 얘를 다시 나눠야겠죠. 어떻게? 토지 특성이 가격에 작용하는 관계,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로 나눠야겠죠. 아까 설명하고 논하고가 20점, 20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10점, 여기서 10점이죠. 그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요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두 번째,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물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하는 대부분이 뭐냐면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써요. 책에 있거든요. 모든 기본서와 서브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다. 뭐가 빠졌어요 지금? 그에 따르니 빠졌죠. 그에 따르니 가르치고 있는 말이 뭐예요? 그쵸? 이걸 연결시켜야 돼요. 그냥 외운 내용을 그대로 바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의 시중 답안들을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을 서술이 되어 있냐면 토지의 특성을 주구장창 설명을 해놨어요. 시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가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안 물어봤다고요. 관계를 물었다고요. 관계를.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이거를 문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 단어,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 내용을 그냥 외운 거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회독에 따라서 접근을 한번 해보면 용어가 있죠. 설명하고 논하고 관계, 특성, 필요성. 이게 기출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별도로 먼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기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그리고 등장했던 단어는 부동산 가격, 시장, 감정평가의 필요성이죠. 요거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이 일단 있어야 될 거고 물으면 뭐예요? 관계와 필요성을 물었다고요. 그렇죠? 특성이 가격에 작용하는 관계와 특성이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 그에 따른 감정평가의 필요성 이렇게 물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은 아까 제가 서술어, 목적어, 주어 순서라고 했었죠. 방금 설명드린 내용.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배점을 나눠야 된다. 그리고 관련 내용으로 지금 토지 특성의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고 가격, 시장,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각각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기본서와 서브에 나와 있다고요. 그걸 그대로 쓰는 문제가 아니다. 그죠? 목차 작성, 아까 3개 기준 했을 때 목차 한 개당 7에서 8줄, 100점, 50점인 경우 80%, 채점 평이 일단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 관계 설명하는 문제죠. 아까 문제를 제가 원래 50점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나눈 거예요. 제가 지금 예시로 설명드린 건 40점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25점이면 8개에서 10개 목차가 나와야겠죠. 그죠? 10점에 3, 4개니까 20점이면 2배죠. 6개에서 8개니까 5점이 추가됐으니까 한두 개가 더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성, 특성, 시장, 가격, 관계, 그 다음에 필요성. 그죠? 그래서 이게 1번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해요. 그리고 단순히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총론의 전범이야 감정평가의 모든 연결고리를 다 종합해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죠? 답안 작성, 물음에 대한 답, 그러니까 줄여쓰기와 늘려쓰기. 아까 잠깐 연습했던 거였었죠. 이게 제일 안 돼요. 이게 실제 제가 답안 작성한 걸 채점을 하다 보면 이게 제일 안 된다. 구체적인 거, 물음에 대한 답을 세부적으로 써야 되고 사안 포섭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추후에 볼게요. 그리고 서결을 작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서에서는 관련 개념이나 체계, 상위 체계 있죠? 그 다음에 소물음 간에 연결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묶어서 서에다 써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앞에서 쭉 서술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감정평가 시 또는 부동산 시장 분석 시 이런 것들에 조심하자, 고려하자, 유의하자라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형태도 제가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스터디는 토요일에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0기, 그 다음에 1기까지가 이제 12월까지 쭉 진행이 될 거고 1에서 8회분까지는 40점, 그 다음에 9에서 12회는 50점, 여기 절반은 다시 50점, 6회에서 10회는 60점씩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 늘려갈 거고 2기 때 70점, 80점, 90점, 100점 이런 식으로 늘려갈 거예요. 네, 조금씩. 기본 강의 지금 4, 5, 6월 달에 이렇게 매주 화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는 제가 4월 달은 10점 분량으로 과제를 매번 드릴 거예요. 그걸 작성을 해 오시면 보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형식, 그 다음에 구조, 문장 이런 것들을 첨삭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답안 작성을 하는 기초를 먼저 가져가시고 0순환과 1순환, 2순환, 그 다음에 1, 2월까지 기출문제만 주구장창 다룰 거예요. 요때 스터디 문제와 단가 문제는 중복된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기출문제예요, 이게. 그거를 난이도와 배점에 맞춰서 제가 조절해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출문제에 채점평이 존재를 하고 그걸에 따라서 기준이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좀 다루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3기 이때에서는 최근에 이슈되는 내용들이나 논문 관련한 내용들,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출제가 될 거고요. 4기 때 이때 가서도 마찬가지로 사례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다뤄왔던 기준,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의 틀을 마련해서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시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서를 보실 때도 제가 답안, 그 다음에 문제에 관련한 얘기를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이런 건 어떻게 써야 되고. 그래서 기본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넘어갈 거고 추가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잘 따라오시면은, 요것만 충분히 따라오시면 이론에서 그래도 과락은 절대 없을 거다. 예, 그래서 요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강의 단과 스터디. 그래서 여기서 기본 강의 때는 책 읽는 거, 체계 잡는 거, 논점, 그 다음에 과제를 통해서 답안 작성의 기초, 이런 내용들을 방금 설명을 드렸고, 단과에서 마찬가지로 쭉 과정을 설명하면서 차분히 배점을 늘려가는 형태로, 이건 제가 최초로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1월달 되면 다 100점씩 풀어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그때 가서 봐도 답안을 100점을 다 채우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4년차 이상이 아니면 잘 힘든데, 제 거 문제 같은 경우는 4년차도 4기 때까지 100점을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서 이 배점에 맞춰서 내가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했고, 스터디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 단가와 중복되지 않는 문제로 구성을 해서 이론은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공부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픈카톡을 이용해서 챌린지라든가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다른 다른 학원 문제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하다, 그런 거 있으시면 그냥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 기준에 맞춰서 목차를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이론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한 시간보다는 조금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좀 짧게 가져갔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컨설팅이나 좀 필요하신 게 있으면 이건 별도로 따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